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레 국감을 앞두고 협치를 위한 출구 전략은 뭐가 있을지 정치권의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나온 이 비속어 논란, 날마다 전선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진실 공방이 지금 자막 조작 논란까지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처리가 됐는데 이 순방 이후 이어진 이 일련의 논란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좀 안타깝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상당히 지금 우리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지만 네. 또 중국에서 타이완 공격설 이런 것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봐도 경제적인 어려움, 서민의 고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픈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 네. 사실은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한쪽에서 인정하고 그러면 다 해결될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제 정치와 유머 위트, 정치가 유머 위트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정치가 지금 보면은 전쟁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의 어떤 정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애초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서로 지금 마지노선을 이미 쳐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서로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마주오는 기차가 서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래서 둘 다 죽던가 둘 다 살던가 그런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우리 국민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이 저는 상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일주일 전에 이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논란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논란이 커지기 전으로 좀 돌아가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거에 대한 진실 공방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비속어가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너무 커져 버리고 네. 양대 그 진영의 이 갈등이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질문처럼 어느 게 그런 핵심 쟁점인가도 헷갈릴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바이든 뭐 날리면 MBC 조작 뭐 이런 이제 쟁점들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비속어를 썼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런 것들이었고 대통령이 약식 문답에서 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동맹관계가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진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당시 비속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속어에 대한 언급은 이제 가라앉고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이제 MBC와 이제 이쪽 여권이 거의 전쟁 상황처럼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MBC를 고발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MBC가 왜 굳이 국회 앞에다가 미국을이라는 왜 과를 썼느냐. 그건 제가 봐도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네.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를 얘기하고 미국은 우리가 의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청자들이 한국이라고 그야말로 생각을 할까봐 미국이라고 쓴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건 과도했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MBC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솔직히 MBC가 좀 정부에 대단히 비판적인 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과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묶고 생각할 수는 없죠. 별개의 문제인 것이긴 한데 전선이 너무 확대돼 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지금 한 상태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과를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저도 사과를 하고 말끔히 끝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은 저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하게 되면 과연 민주당은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전의 상황하고 더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여권이 사과를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전선을 좀 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확대하자. 게다가 지지율이 지난주에야 그저께인데 갤럽 조사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20% 24%요. 중반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 지금 이른바 순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여당이 불리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 더 이상 사과를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마냥 무조건 사과해라라고만 하기에도 이제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이건 뭐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도저히 어디 이런 일로 이렇게 오랫동안을 여야가 대치하냐.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하나의 빌미고 명분이고
어차피 전선을 확대시켜서 양대 진영을 극단적인 쪽으로 가서 어떤 대치를 극단화함으로써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이런 문제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수많은 문제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복잡한 무역 적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났어요, 이번 달에도. 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정치를 포기한 거죠. 이건 이미 정치가 아닌 거예요. 정치라는 건 어쨌든 간에 어떤 접점을 좀 찾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이슈도 좀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 과해요. 이제는 뭐 이쪽 보고 사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지나버렸어요. 네.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 이득 아니겠습니까? 정당 입장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물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처럼 예를 들어 잘못 사과하면 거기에 엮여서 더 심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친 것이고 집권 초기에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서 80%. 그 사이가 지금 통상적인데 네. 지금 지지율이 24%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한 150일 정도밖에 안 됐죠. 예, 예. 150일 뭐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개월 그 정도 됐는데 지지율 24%까지 떨어지고 이 박스권에 지금 2달 동안 갇혀 있습니다. 20%대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이 진짜 60% 70%라면 그런 지지율로 집권 여당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전에는 국민의힘이 더 불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가 민주당이 계속 지금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다 아니면 날리면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했을 때 결국은 국민들은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적인 전쟁이 결국은 정당의 내부적인 깊숙한 곳으로 비수를 꽂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치명상을 입을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이 더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해법을 또 당에서 이것을 마련해서 어떻게 타협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 얘기가 먼저 나와서요.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실 대통령이 좀 강하게 나갔을 때 오히려 좀 그 결집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결집도 잘 안 됐다고 봐야겠죠. 이번 사안은 이제 좀 강성 정책이나 강성 스탠스로 나가면 좀 지지층이 결집한다라는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그런 공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게 통용이 안 된 거죠. 일단 수치상으로 나타난 거. 다시 말하면 그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만 그 비속어 문제하고 바이든이 아니냐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단순한데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가결된 상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점점 이 문제가 비유하자면 자꾸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겁니다. 아마 지금 여당과 야당의 대치 상태인데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당의 생각대로 MBC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여당과 MBC의 생각인 것이고 야당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상황이 대치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당연히 국정 운영의 주체 세력이고 주도 세력인 여권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상황 같으면 좀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대로 하면 더 무너지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지층의 결집이에요. 오히려 더. 근데 지금 이번 상황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당이 글쎄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멀리 와서 사과하기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전공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감 변명하고 그런 다음에 야당이 만약에 그 사과를 안 받으면 그때 야당이 오히려 이제 역풍을 받는 것이라서 이럴 땐 그냥 단순하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면서 나가는 게 여권으로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네. 지지층 결집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50% 놓고 이슈를 던져가지고 지지층이 스스로 분리돼가지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통상적인 전략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지역주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미군 철수라든가 뭐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여야 국민들이 서로 지금 격돌을 한다면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의 모습들은 우리 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핵 관련된 원전 관련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적 이슈를 던져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결집해서 그 힘으로 국정이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물론 대통령도 일정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그날 뭐 비속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뭐 인정한 것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을 진솔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지금 이틀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겠다 이런 뜻을 좀 밝혔는데요.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이 해임 장관 그러니까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87년 체제가 개헌을 한 게 87년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87년 체제 이전에 세 분 그때는 헌법상 규정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하면 대통령이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87년 헌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도어스 태평에서 뭐 박진 장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해임 건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제 읽히는데 네. 그래서 여야가 지금 또 다시 전선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이 문제가 물론 뭐 영국 왕실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대통령실이 더 문제가 있었지 외교부 장관의 문제는 없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상징성으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네. 또 장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교부 장관이 잘못은 없지만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지형 전체를 지금 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의 물꼬를 터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과 떠나서 이렇게 해서 사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고 네. 모든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든 걸 지금 미루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고 지속해야 될 지위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보고 네. 국회에서 이것이 168석이죠. 168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물론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국회의 결정은 엄중하다. 그리고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반려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위험 수준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24%.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사자인 박진 장관은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지난 2003년에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해임 의결된 행자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서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반대의 발언이 이렇게 네. 소개가 되면서 좀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3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이죠. 그때 네. 이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지금 의원입니다만, 그때 그 당시 장관을 해임 건의할 때도 상징적인 거였어요. 그때도 그 얘기는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딴 분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박진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대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네. 그냥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가 봐도 이걸 해임 건의안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박진 장관이 결정적으로 국익에 뭐 손상을 입혔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 여러 그 다자 외교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일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조문도 마찬가지고. 이건 박진 장관한테 해임 건의할 사안은 아닌데, 이 여러 사안 중에서 이 정책 상징성으로 해임 건의안 낸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김두관 장관도 그랬고. 네.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김두관 장관이 그때 이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자진 사퇴했어요. 그 2016년도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이고, 네.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진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그런데 이게 이 정치적 상징성으로 가는 거고, 또 본인이 저렇게 한 얘기가 있어서 명분이 대단히 약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자진 사퇴하라고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 상황은 굉장히 더 힘들게 갈 것 같아요. 아마 자진 사퇴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상정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의당이 취하고 있는 어떤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의당은 팩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발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라고도 생각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스타일 보면 허허하면서 그래 내가 실수했지. 저는 이제 애초에 뭐 바이든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속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뭐 내가 실수했지 허허하고 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MBC 고발까지 하고 언론까지 지금 전선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요 팩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물론 외교에서 여러 가지 뭐 한일 그리고 미국과의 뭐 여러 가지 그 간담 뭐 48조 한담이죠. 이런 것들이 장관의 무능에서 장관이 정책적인 실수로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팩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장관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는 같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외교부 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여기 표결에 이제 불참을 이제 한 상황인데, 그런 것도 지금 국회의 어떤 의석수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금 전체가 다 찬성 쪽으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그런 어떤 취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번 대통령의 이런 말 실수가 될 수 있는 이런 팩트를 가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내면서 맞대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도 썩 그렇게 잘한 그 정치적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네. 해임 건의안 박진 장관이 내니까 국회의장에 대한 뭐 저기 사퇴 권고안 결의안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얘기는 이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왜 그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국회의장을 좀 물러나라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전부 과도하게 가고 있어요. 과잉 대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하여튼 여권이 전반적인 전략을 잘못 짜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바꾸려면은 MBC와의 전선적으로 프레임을 바꿀 게 아니라 이미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사과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이슈를 가지고 이 이슈를 이렇게 완전히 이 전선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이슈로 가면 계속 불리할 수밖에 없죠. 계속 네.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에서부터 일단 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해명도 지금 22일 날인가요? 그때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했을 때는 비속어는 사실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요. 네. 그 이후엔 또 당내에서도 비속어 얘기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관계조차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자체를 또 비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이 나와서서
인식을 좀 바꾸고 해서 결자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야 이 전국이 좀 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 정책을 가져가면 전 지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계속 같은 이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여기에 있으면 전 분명히 여권이 더 전략적으로 이익 볼 게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임 초에 네.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 있을 때 사과를 2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때와 다른 게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뭐 정권은 유한한데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시위 군중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어떤 소회를 밝히고 나서 그래도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고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런 지금 반면 교사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대통령실 스텝 중에 MB 정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똑같은 상황으로 대입을 해서 저는 그 광우병 그 파동이랑 지금 이 문제랑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처 방법은 광우병처럼 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만이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우병 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고 모레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진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사안이 있다면 좀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정감사가 이제 지난해에 그 국정이 잘 됐는가, 예산이 잘 집행되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지금? 뭐 이 문제가 계속 또 될 거고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문제 나올 거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수사 문제 나올 거고 네. 뭐 사과해라 마라 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이제 정치를 이렇게 보면요 다 보여요 이제는. 이렇게 할 국감은 폐지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대정질문도 그렇고 당대표 연설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이렇게 갖고 가면 진짜 안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총선이 1년 반 남았잖아요. 1년 반 남다 보니까 아마 더 이 격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이런 그 대치가. 이제 그게 자신들의 정당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는 게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발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이나. 전 발상을 바꿔서 새롭게 출발하는 정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지금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어도 나오지 못하면 그 정당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뭐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그리고 또 기초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서민들과 관련된 정책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설탕이 없습니다. 뭐 내일부터 국감이 다시 시작되는데 국감의 주제가 또 날리면 또 바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모레부터 시작되는 국감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교수 그리고 장성호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